이어서 새누리당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어제 오후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45명 발표를 했습니다.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잠시 뒤인 10시경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회의를 마치고 국회 2층 본관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슈팀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와 전화로 이 내용 살펴볼 예정인데요. 중간에 김종인 대표가 나오면 그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어제 오후 늦게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45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당선권 내 순번 중에 60%를 여성 몫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여성은 27명, 남성은 18명입니다. 이 중 청년 후보는 10명 정도고요. 1번에는 송희견 전 KT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단장을 배정했는데 이분은 그 19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2000년 DMZ 수색작전 때 동료를 구하다가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면 육군 대령을 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토록 새누리당이 강조했던 휴머니즘이 있는 공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아들 비리, 또 전직 대통령 비하 발언 등등의 여러 부적격 후보 논란이 있었는데요. 새누리당도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선 안정권을 20번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살펴보면 홍위병 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인물로 20대 국회를 채우겠다 이런 뜻이 보이는데요. 일단 앞서 알려드린 송희견 전 단장을 비롯해서 네. 8번 김성태 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19번 조명희 전 18대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 등은 창조 경제를, 그리고 3번 이미자 한국노총 종합여선위원장, 4번 문진국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인사로 분석됩니다. 그 이미자 여성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의 핵심 임원인데 네. 이 한국노총이 지금 현재 정부의 그 시운해고 논란을 일으킨 양대 노동 지침에 반발해서 총력 투쟁을 결의한 그렇죠. 한국노총에서 오히려 현직 위원이 그런 결의를 위반하고 비례대표를 신청해서 논란에 산 바 있고요. 음. 문진국 위원장 같은 경우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음. 이 사람은 그 2013년 박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 그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 네. 이렇게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서 사회적 협력,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기업에게 맞춰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분이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과연 그 양대 노조 위원장의 음. 발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죠. 음.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이 적극 협조한 이들을 위한 보훈공천이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7번에 신보라 청년이라는 비례대표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청년 후보이자 NGO 후보로 소개됐는데 실상 알고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 등 박 대통령의 어떤 개혁 작업에 청년의 이름을 빌어서 굉장히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음흠. 그리고 9번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그리고 10번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희경 전 사무총장은 김무성 대표가 영웅이라고 얘기했던 인물이고요. 네. 김종석 원장은 그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입니다. 2008년 친일 독점 이하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교과서 집필진 중 한 명이고요. 네. 그리고 17번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네, 사실 친위 부대, 친위 홍위병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분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막말 파문에 휩싸였던 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말 인사나 부적격 인사로 분류할 만한 일도 당연히 20번
그 당선권 안에 있습니다. 당장 공분을 일으킬 만한 후보가 15번 김순례 대한약사의 여학사회장인데요. 이 사람은 세월호 유가족을 시체 장사 등으로 비한 막말을 SNS에 공유했다가 대한약사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16번 강효산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교 동기인 각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계돼서 그 최동욱 전 총장의 그 혼외 자식 관련 정보를 그 유출시킨 것들을 가져와서 조선일보에서 터뜨리는 그 일종의 첨부 특종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이 이 당선권 안에 군 출신 인사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 지난 19대 때 보면은 송영근, 그러니까 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엔 네. 3명이나 있고요. 게다가 눈에 띄는 인물이 22번을 배당받은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입니다. 네. 이 신 전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의 육사 37기 동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면면이 다 참 눈에 띄는 부적합한 국회의원 후보들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저는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경우에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역임하던 분이었고 사실 현직에 있다가 바로 국회로 가는 것은 언론윤리에 상당히 위배된다라는 점이 사실 지난 19대 때도 이상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지금 뭐 국회의원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참 현업 언론인들이 함께 아파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앞서 저희가 대구 지역을 좀 다녀왔는데요.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네, 오늘은 확실히 결판이 납니다. 일단 뭐 24일부터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날 뒤로부터는 탈당 뒤에 당적을 바꿔서 출마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 의원 입장에서건 당에서건 뭐 그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공관위는 근데 뭐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어제 유 의원만 빼고 남은 지역구 발표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뭐 심야에 비공개로 예정됐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도 취소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열린 상태입니다. 네. 이양구 위원장이 뭐 물론 내일 논의하겠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좀 공관위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뭐 당에서 어떤 끝내 침묵을 지킨다면 유 의원 측이 먼저 이날 밤 11시 정도를 넘겨서 그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서류 작업도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무소속 출마를 결행한다면 당 내에서 이러저러한 파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어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정두원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네. 이번 그러니까 아직 한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아예 단수 추천하는 그런 어떤 반전을 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것이고 네. 총선에 패배할 것인데 네. 만약 이런 결과로 총선에 패배하면 이 공천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와 공관위 관계자들은 비루한 간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당내에서는 이번 공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다만 이게 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조직적 행동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 의원이 어떻게 살아 돌아오느냐 그리고 유 의원이 그 자신과 함께 배제됐던 사람들과 얼마나 다시 입성할 수 있느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정두원 의원의 지적처럼 새누리당이 이렇게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공천을 사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해버리고 그리고 선거를 치른다면 실제 뭐 중도층에 있는 표는 많이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게 사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당히 위험한 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 간의 그 한판 승부를 세게 붙고 있는 건데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상당히 큰 희망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친박 측에서는 좀 감수할 만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유엔을 포함해서 몇몇 비박, 친유승민계가 뭐 무소속 출마를 감행해서 생각하더라도 네. 그 새누리당 스스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의석수는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뭐 지금 야권 분열 상태가 좀 일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탄핵 역풍 속에서도 서울에서 15석은 건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와 비교할 때 유승민 바람은 그렇게 센 게 아니다. 뭐 이런 내부의 계산을 하는 셈인데요. 네. 그러나 뭐 그동안 이제 이 비박 측에서는 누구 마땅한 구심점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비박을 대표하는 미래 권력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책 현안이 매번 터질 때마다 박 대통령과 각을 제대로 못 세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그런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총선 이후 대선까지 과정이 이어질 때 여권 내부의 어떤 분열, 전선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다면 살아남은 비박계들이 그 유 의원을 대안으로 보고 앞으로 글로 결집할 가능성들은 있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지역의 여론을 좀 대구 지역의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한 2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볼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점쳐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살아오면 입당을 다시 할까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유 의원을 받아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 의원의 생활은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입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 친박 우위의 지도부고 그리고 뭐 이제 청와대에서 유 의원을 끝내 쳐냈던 이유가 네. 앞으로 이제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하는데 당내에서 딴소리가 안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다시 그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는 뭐 총선에서 가반을 무너뜨렸다든가 네. 뭐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 아니면은 직접 손을 내밀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유 의원도 곧장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호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인태희 의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했던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또 다른 세력 규합해서 그때 어떤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그 당에 들어가는 것이 향후 어떤 그 대선 과정에서나 뭐 당 주도권을 잡는 데서나 유리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당 여부는 좀 당장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지금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이른바 진박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특이한 공천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는 문제. 이것을 뭐 그냥 봐 넘기는 우리 정치도 참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진박 공천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즉각 레임덕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상당히 다리가 꺾일 거다. 이런 분석,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뭐 네. 지금의 지지율이 좀 꺾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 진박 공천이 과연 본선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험지가 아니라 좀 쉬운 지역, 대구, 경북 등 새누리당 텃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싸움을 하게 된 것이고 네. 박 대통령이 또 특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때문에 레임덕이다 부를 수 있는 상황이 곧장 뭐 닥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오히려 친박 측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의석수가 좀 줄더라도 네. 남은 2년 동안 우리가 뭉칠 수 있도록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까닭도 그런 이런 이유들이 좀 기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승민발 정계 개편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정계 개편 이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자, 새누리당 당초 180석 석권을 예상한 바 있는데요. 최근엔 전망치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이제 180석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제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것이다 라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앞서 얘기드렸던 정도영 의원이 오늘 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네. 가반 150석은 못 건질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음. 실제로 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21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 네. 새누리당의 수도권 지지율이 지난주 49.6%였는데 이번 주에 37%로 급락했습니다. 음음. 그만큼 이제 그 공천 파동의 여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야권이 분열된 상황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음. 일녀 다약 구도가 많이 형성돼 있어서 네.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김재남 정의당 의원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수도권에서 후보 자체 간 연합정치, 연합전술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고요. 친유 비박 무소속 연대, 좀 어렵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함께하는 비박 의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어쨌든 좀 하나의 큰 대열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건 당 안에서 좀 어떤 관측들이 좀 나옵니까? 일단은 친유연대, 그러니까 유승민계 의원들을 좀 보면요. 네. 이미 탈당을 선언한 권은희 의원, 그리고 유 의원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유성걸, 김희국, 이종훈 의원, 이 네. 정도가 답니다. 음흠.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 몇 명 안 앞서,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대 당시 친박 무소속 연대를 좀 연상케 해서 그 이른바 친유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문제는 친박 무소속 연대는 대구, 부산에서 주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친유연대도 지금 근거지가 대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대구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대 당시에는 당연히 박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있었고, 친박 무소속 연대에 힘이 실리는 반면에 이 친유연대는 어떻게 보자면 반박근혜 기조가 있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훈 의원이 유일하게 지금 수도권 의원인데 네. 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런데 이곳에서는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 그리고 네. 더민주의 김병관 후보가 맞대결 하는데, 여기에 이종훈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2여 1야 구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본선에서는 오히려 더민주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은 좀 따져보자면 유 의원을 제외해서 나머지 의원들이 얼마나 생존할지가 좀 물음표가 찍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연대체보다는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는 게 제일 목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그렇죠. 그 앞서 말씀드린 비박간 그런 어떤 암묵적인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요. 그렇군요. 잠시 속보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표명한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오후 2시 거취를 밝히겠다는 것인데요. 어제 밤까지는 좀 세모, 네, 세모 정도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는 걸 보면 사실상 당을 떠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김 대표가 어제 그 비대위에 와서 비대위 이번에서 내 이름을 빼라라고 지시하고 떠나면서 사퇴의 가능성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한밤중에 비대위원들이 자택에 찾아가서 읍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그 오늘 또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니까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김 대표가 뭐 그 비대위원들한테도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거치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오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어제 결국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하는 모양새까지 갖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전직 대표로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예우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대위원들이 한밤에 찾아가서 읍소하고, 그리고 또 전원 사퇴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가
이게 좀 화가 안 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저는 그 비대위원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비례대표 2번 즉 셀프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김 대표가 모욕적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죠. 네. 근데 자신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들조차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유발시켰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겁니다. 비대위가 앞서 중재안에서 비례대표 14번으로 후순위로 조정한 것도 그런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중앙위 파행의 가장 큰 이유였던 칸막이 투표가 김 대표의 생각이 아니라 비대위원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김 대표도 그 지난 20일에 그러니까 중앙위 파행 다음 날이죠. 네. 이걸 갖고 중앙위에 순위 정해달라고 하면 난장판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비대위원들이 자신을 방패로 앞세우고 뒤에 숨어버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온 비대위원들이 전부 뒤로 숨고 자신을 앞으로 내세우고 자신을 노욕,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 많은 노인, 이렇게 비화시켜버린 것에 대한 분노, 이것이 아직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 대표가 비대위원들의 어떤 무례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현업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그건 좀 어떤 분석이 우세합니까? 일단 저는 4년 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4년 전에는 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총선 당시에 그렇게 비상대책위원을 했었죠. 그때도 김 대표가 이런 배수진 카드를 공공연하게 쓴 적이 있어요. 음흠.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새누리당 당원 당규 개정 문제에서 보수적 정체성 뭐 이런 문안을 네, 삭제한다라는 어떤 방침을 김종인 대표가 세운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고 음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난 물러설 수 없다. 뭐 네, 그럴 거면 난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과정들이 겪으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네, 비대위 대표였던 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중재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 김종인 대표가 이재우 의원을 낙천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네, 그게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김 대표가 거의 뭐 비대위를 보이콧하고 네, 언론에 난 대표직 사퇴하겠다라는 말을 음, 여러 차례 하고 다녔습니다. 이 네, 과정에서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음, 중재했고요. 음, 대선에서도 뭐 나중에 캠프에 합류했는데 네, 당시 경제민주화를 이한구 원내대표가 계속 흔들었어요. 음흠. 흔들 때 김종인 대표가 굉장한 막말로 이한구 원내대표를 뭐라고 이제 그 도대체 저 나무라셨군요. 사람 음, 나무라셨고 음,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다독이는 이런 상황이 음,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그 음, 자신이 구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경한 수를 동원하고 음흠. 이 강경한 수를 어떻게 봉합을 하고 하는 과정은 뭐 이 당의 어떤 얼굴이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더민주식으로 치자면은 문재인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대표성을 치자면 비대위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단계적으로 좀 누군가가 김종인 대표를 누그러뜨리고 다독이고 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음, 과정들이 항상 전제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도 그런 포장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단계적 복귀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김 대표가 이제 군기를 잡은 건 사실이죠. 뭐 비대위에서도 음, 비대위원들을 꾸짖었고 네, 그리고 어젯밤에 자택을 방문한 비대위원들도 2시간 넘게 기다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때까지 이 당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음, 자신의 명예는 물론 음, 주도권을 확실히 지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음, 거 아닌가. 음, 그래서 비대위에 참석해서 공천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들도 그리고 오늘의 기자회견도 음, 어떻게 보자면 단계적인 복귀를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음.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준석 비대위원이 팟짱에 출연을 해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대표가 막판에 판을 흔들거나 그만둔다고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그런 그 고비에 더불어민주당이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연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정의당발 지역별 야권연대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심상정, 정진후 두 의원의 지역구에도 전략공천한다. 이렇게 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도 어제 그 야권연대가 된 입장이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지역별로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야권연대가 여전히 유효한 수이냐 이런 진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예. 원래는 심상정 의원 지역구와 정진우 원내대표 지역구에 공천을 미루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민주가 좀 지역 차원의 야권 연대를 넘어선 어떤 좀 적극적으로 네.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략 공천을 발표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당대당의 어떤 연대는 없다라는 걸 선언한 것 같고요. 네. 노회찬 의원을 지금 창원 성산에 있죠. 창원 네. 성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가서 어떤 단일화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지역 차원의 느슨한 연대에 대해서는 당에서 허용하고 이 부분은 다 후보들에게 맡긴다.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있네요. 왜냐하면은 2010년 지방선거 때가 가장 야권 연대가 활성화됐고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방선거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서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논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협의체를 만들자.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소선구제인 저희 총선 상황은 2012년에 봐서도 그랬지만 네. 올해 역시도 한 자리를 놓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차원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들긴 합니다. 네. 방금 좀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인천 지역에서는 야권연대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별로 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당 차원에서의 당대당의 어떤 협의, 연대 이런 틀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후보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후보 간 연대 또 지역 간 연대 이런 전술적 차원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소식들이 좀 간헐적으로 전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좀 상황을 보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죠. 아무래도 오늘 오후 2시 김종인 대표 기자회견이 예견되면서 오전 10시에 나오면서 하시는 멘트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김재남 정의당 의원과 찾아뵐 텐데요. 그것도 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